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차명진은 그냥 한국당, 자유한국당 최저의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 2부에서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절차에 들어간 문제 짚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는데 차명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다만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전에 먼저 법제처에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했다니까. 예. 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뭘 하기 곤란하나 참 이거 법제처가 보면은 우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어떤 해석을 했지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논외로 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헌법이 없이 이 개별 법률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모법에 해당되는 4.27 판문점 선언은 왜 비준을 안 하셨는지 비준권이 있는데 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부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비준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헌법에 나온 얘기하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국회한테 동의권이 있어요. 근데 국회 동의를 지금 못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부 일각에서는 이걸 갖고서 이 비준한 것 자체로 이제 마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고 군사합의서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법제처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바른미래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요. 정부에서 뭐 다른 대북 합의들을 해가지고 뭐 비준을 받으려고 노력한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관행상으로도 그래왔고요. 다만 그럴 거면 왜 국회에 예전에 비준을 받으려고 이렇게 던졌느냐. 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랬을까라는 생각 들면서요. 저는 다만 이제 봐야 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가 이번에 원칙적으로 사실상 효력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국회의 동의를 어떤 절차로든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부분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주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동의 안 됐기 때문에 그 뒤로 법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들 계속. 예. 그런데 이번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정부 얘기에 의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기존에 있던 남북 합의서 같은 게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안 해준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각을 계속 비판했던 게 그거는 정확히 북한에서 노동신문으로 사설로 매번 하는 얘기예요. 남북 교류가 무너진 것은 보수 역적 패당이 집권하면은 맨날 뒤엎어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잘 기억하지만 모든 국민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핵을 테스트하고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국민의 여론 자체가 이거는 당연히 합의가 지속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합의서의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평화적인 방향을 추구한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주체들한테 우리가 뭐 이미 그건 그 실험과 도발로 인해 가지고 합의는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대북 협상의 파기의 원인은 북한 쪽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근데요.
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예. 제 제대로 계속 유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 예. 좋습니다.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 조약 체결을 했냐라는 걸 한번 돌이켜 봐야죠. 그런데 현재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가 과연 진전될 것이냐,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확정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엔 규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어떤 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예. 야당에서 비준 동의를 안 하는 거지 뭐 그런 내용 없이 예컨대 판문점 선언이 이런 내용이라면 예.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된 이후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그 완전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국제적 공조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조약이라면 그거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동의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 대한애국당도 동의할걸요? 그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준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고.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비준을 하면서 군사 합의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지금 방향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방향들로 가고 있는 곳이 최근에 보면 이제 지뢰 제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그 연평도에서 부대들 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포병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도 원래 전쟁 시에 예전에 우리가 2차 대전 후에 냉전이라는 걸 보면요. 냉전이라는 건 오히려 아주 우리 편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상황 속에서 서로 상호 확증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냉전이 유지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두 후방으로 이렇게 뺀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우리 군이 휴전선 대치 상황 속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합의를 해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국회가 동의가 필요한 게 단순하게 중대한 재정 소요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강화 조약 그리고 국민의 또 주권에 대한 일정한 부분 제약하는 조약. 그런데 예컨대 이번에 평화 수역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 주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어떤 법제처에서 어떤 얘기했다고 그러고 예. 저의 이 제기는 지금 YTN 라디오를 통해서만 전파될 뿐이니까 이게 효과는 없겠지만 나중에 저는 이거 후유증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최저위원이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서 그 전원책 변호사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보수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은 왜 혁명이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당에 들어와서 자기 정치적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보수 통합도 아니고 극우 통합, 친박 대통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전원책 변호사가 좀 일정하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아주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특정하게 이제 친여 언론 매체에 가서는 그쪽의 입장을 발표하고 야권 매체에서는 야권 입장을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꼬인 건데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한국당에 들어와서 예컨대 태극기 부대도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의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전적인 이러고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들을 쭉 거치면서 상당히 탄핵의 절차나 탄핵 사유가 상당히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배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박을 제외하고도 다른 의원들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낙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이게 제가 볼 땐 대토론이 벌어지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공론화될 건데 그런 부분을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꺼낸 건데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했으면 좋은데 너무 불쑥불쑥 얘기를 꺼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전현책 변호사의 위치를 고려해서 전현책 변호사의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측면은 있고요. 그런 측면을 하태경 의원이 정확하게 좀 지적은 했어요. 전현책 변호사 왔다 갔다 한 거. 그러나 또 다른 측면, 하태경 의원이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탄핵에 대한 이런 입장, 제가 얘기한 거는 분명히 사후적인 이런 판단, 이런 부분을 극우다, 친박이다 이렇게 일갈하는 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하태경 의원 스스로의 입지를 아마 저는 좁히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도 제가 물어봤으니까 전현책 대답하죠. 변호사만큼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아요. 근데 전현책 변호사가 지금 계속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은 가장 큰 이 파트너가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를 껴안고 함께 하겠다, 뭐 조원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바른미래당이 동의를 해주겠냐 말이죠. 당연히 동의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태극기 부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보면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학습이 좀 덜 되신 것 같다. 태극기 부대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들은 보수 쪽에 정당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라는 것이 가진 상징성이라는 것이 지금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은 통합의 대상도 아니고 통합 거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지지자 중에 한 분파일 뿐이거든요. 근데 태극기 부대를 세력으로 인정해가지고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의 정강과 정책과 이념을 같이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대한애국당이 만약에 경제적 관점에서 뭐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아니면 안보적 관점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이런 과거의 자유선진당과 같은 형태의 정당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당연히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과거의 자유선진당의 이념이 어디 있었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더 오른쪽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극우라고 칭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정강 정책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보수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이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절차상의 불분명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전원책 위원도 개인작에서 언급하고 그걸 토론의 공론화주에 삼을 수 있겠지만은 태극기 부대가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애국당과 무조건 통합하겠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하태경 의원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아까 차 의원 말씀대로 너무 나갔을 수 있다 보지만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에 대한 태도, 대한애국당에 대한 태도가 통합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실제 그 당의 어떤 통폐합의 어떤 원칙하고는 안 맞다고 봐요. 당의 어떤 그 중요한 원칙은 우리 누구죠? 이준석 최고위원도 누차 얘기했듯이 가치, 이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추구하면은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소위 말하면 대한애국당과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게 맞았나 틀렸나 얘기하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감정의 문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인연 문제보다 더 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그 문제도 일정한 부분 뭐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덮을 부분 또 저는 덮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가는 것이 보수의 외연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이준석 위원 주장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대한애국당 그 지도부에 해당하는 세력을 안는다는 것이 저는 왜 외연확대라는 거죠? 외연확대일 뿐더러 그 지도부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지지자들의 개인적인 지지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 척결의 대상이죠.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감정의 문제다. 개인적인 어떤 인연에 의한 감정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과연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하다 보면은 사실 보수 통합은 불가능하고 더 큰 걸 보자. 예, 보수 통합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소위 민주당 50년 집권론 이런 것들은 현실화 될 거다. 보수 괴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픈 얘기지만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뿌리였을 때, 새누리당이었을 때 그 뿌리를 연원으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있죠. 우리가 정말로 문제시하는 민정당, 공화당, 유신 이런 뿌리가 다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다 제거했으면은 과연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일정 한 부분 좀 덮을 것은 덮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선배 말에 토를 달기보다는 예.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전에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해당하는 세력, 신한국당에 해당하는 세력이 때때로 그런데 모양을 바꿔가면서 당명을 바꿔가면서 이념을 바꿔가면서 계속 집권에 성공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세력을 어느 정도는 공천을 통해서라든지 뭐라든지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아까 말했던 민주정의당의 잔해라는 것도 사실 상당 부분을 거쳐가면서 많이 희석되었을 뿐더러 심지어 취재까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천 학살된 분도 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런 부채가 좀 덜한 형태의 새누리당이 나왔었던 것이고 저는 지금 나온 이제 아까 말했던 대한애국당 제가 그 당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도저히 이념적 연대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주장 자체가 모호하고 최근에 보였던 행태 자체가 저는 민주정당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은 신한국당까지 얘기했습니다만 그전 정권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독재를 한 정당이니까 좀 차이점을 둬야 되지 않냐 이 말씀 같고 우리 차 의원도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분 아닙니까? 그럼요. 전 전두환이라면 일가가 낸다. 그러니까요. 전두환 때 내가 7번이나 소위 잡혀간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의 것으로 덮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하고 특별히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부분 우리가 좀 다시 제거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두 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지나놓고 보니까 탄핵의 절차나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씌워진 어떤 죄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저는 과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인정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일정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하게 가졌던 권위주의적 행태 있죠. 저는 그 부분이 그러면 다른 대통령에는 없을까? 하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없을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방금 생각한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좀 우리가 이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억울함, 분함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털어내야만 지금 문재인 이거는 우리 한국당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이 독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거 먼저 번에 보니까 이학재 의원도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이 2012년 비대위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을 때 자유한국당이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외연확대해서 2012년도에 대권에 승리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것들을 살려줬더니만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저는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저는 이제 종교에만 근본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종교에 보면은 사실 기독교도 세속주의가 많이 돼가지고 뭐 꼭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를 믿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자유주의 자들 중에 보면은 근본주의적 자세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하이에크 같은 경제학을 이제 받아들이고 고전적인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너희는 위장 보수다, 위장 자유주의자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바른정당 분당부터 시작해 왜 생겼습니까? 이한구라는 사람이 상당히 완고한 보수적 경제학자인 사람이 와가지고 유승민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저 사람은 정체성이 우리 당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공천을 잘랐어요. 친박 마케팅.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저는 아까 대한애국당을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요. 전원책 변호사가 단순히 이걸 대통합의 의미로 그냥 누구나 같이 하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우경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끄덕이며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대한애국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어떤 그런 아주 우경화된 자세까지 받아들이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저는 섬찟하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분류 기준은 본인이 중도고 제가 좌파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대중이 봤을 땐 제가 좌파라고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당시에 2012년에 그 박근혜 후보 또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들고 왔을 때 큰일 났다. 선수 뺏겼다. 이런 얘기가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예. 제가 정치해보니까 이래요. 어떤 그 추상적 용어가 일정한 시기에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내용이 그 뭐 했었고 서로가 또 내용이 다 다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그렇고 또 이 소위 말하면 지금 남북 간에 어떤 뭐 한반도 비핵화 무슨 뭐 한반도 평화 이 그 용어도 사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이 일정한 부분 뭐 이렇게 이것을 선거용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적용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는 그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 선거 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적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컨대 뭐 저는 뭐 재벌의 어떤 뭐 이 상속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과도할 정도로 규제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일정하게 뭐 이 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어떤 뭐 예컨대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은 저는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경제 민주화 내용이 뭐냐 이런 것 보면은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정할 문제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또 하나 예로 든 것은 한반도 평화가 또 그래요. 그죠? 이것도 아마 좀 따져보면 또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글쎄 그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이 뭘 알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실제 정책을 다뤄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바깥에서 한번 구경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필요 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는 게 뭐냐면은 저도 방송을 하고 정치를 하지만은 솔직히 방송해보면요 시청률 5%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도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자극적인 발언과 그리고 뭔가 아주 이념적으로 순수한 발언들 계속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라고 해서 한 5% 정도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시청률이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당이라는 건 특히 스권 정당이 된 정당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을 좁혀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뭐 새누리당도 아니고 왜 더 좁히는 방향으로 이런 전원책 위원회 발언을 계속 용인하느냐. 저는 지금 이제 한 취임하고 이제 한 3, 4주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은 저도 봐도 이거는 일부러 방치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발언들이 너무 좌충우돌입니다. 그런데 뭐 당에서 이야기한다고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를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성상. 이제 당에 그렇게 말할 어른에 해당하는 인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뭐 저는 뭐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 계속 이슈를 제기해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들춰내서 지금 토론을 유도를 해서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인식들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 뭐 그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저는요,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도 그렇고 원래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권 정당이고 수권 정당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정적 관점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더 이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정의당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시도로 용납하겠습니다만은 수권 정당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되길 지향하는 곳에서 이념적 경직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는 하는 걸로 하죠.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팩트진검승부 트루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왔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얘기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입니다. 야사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 강원랜드 국정조사가 포함됩니까? 예, 일단 정의당이 이게 처음에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그랬죠? 예, 그러다가 강원랜드도 포함이 된다라면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비치고 자유한국당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연히 강원랜드도 공기업,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사실상 이제 강원랜드도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아마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이미 강원랜드로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자유한국당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새로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가 지금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당까지 나섰기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공조체제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리고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서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국정조사인데 뭐 모든 회기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사실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뭐 논란과 진통이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일단 여당은 감사를 할 테니까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감이 끝난 후에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좀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사당이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오면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4분의 1 국회 제적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국감이 어쨌든 10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 이후에도 사실 이제 국정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버틸 명분이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숫자를 둘러싸고 있다 얘기하겠지만 논란이 있지만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가만 합니까? 다른 공기업도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 뭐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 모든 공공기관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할 때 절충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친인척 그 채용 비리가 드러난 몇몇 그 공사들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연히 서울교통공사는 들어가고요. 뭐 이를테면 인천공항공사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몇 군데가 드러났거든요. 친인척들이 그 의혹이죠, 의혹. 예, 예. 의혹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결국은 이거 그냥 정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에서 지금까지 보면 밝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네. 국정조사 무용론.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국정감사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사실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는 박용진 의원으로 귀결이 되는 예. 분위기인데 이 여당 의원이 국감 스타가 되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도권을 잡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와 또 한 가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였습니다. 사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인 뭐 공정함, 채용 이런 거에 특혜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지금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성공적일 것이냐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기하지 않을 지금 이유가 없는 뭐 이런 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확대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채용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야당 측에 그 숫자부터 봅시다. 108명이라는 얘기가 있고 108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뭐가 사실입니까? 이제 밝혀지니까 입장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예.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주장은 전 지원의 99.8%가 참여했다는 이 조사에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를테면은 그 근무를 하고 있느냐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교통공사는 99.8%가 응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그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나온 거고요. 왜 이렇게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은 11.2%만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예. 그러면은 그거 10배면은 아하. 108명이 아니라 1080명 아니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1.2%라는 거는 응답률이 아니라 11.2%가 친인척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공사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 쪽이 주장하는 거는 108명이고요. 다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 직원 99.8%가 이 전수조사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고요. 몇몇 언론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실제 물어보니까 교통공사 쪽에 그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응답을 안 했다라는 직원들이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진하고 굉장히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지금 미봉책으로 지금 교통공사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108명보다는 높을 가능성은 있으나 예. 1080명은 너무 많이 부풀려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아직 알 수는 없죠. 1080명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죠. 1080명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이건.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11.2%라고 치고요.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11.2%라고 쳤을 때 과연 이 11.2%가 다 특혜로 채용됐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구의역 사고 이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이 됐는데요. 그 전에 그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은 본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거를 알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의역 사건 전에 그렇겠죠. 무기계약직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34명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74명이 남습니다. 공사의 설명대로 한다면. 예. 이 74명 가운데 36명이 그 김군과 같은 그러니까 구역 사고 당사자였던 김군과 같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일반적으로 하는 공개 채용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된 인원이다. 이렇게 지금 공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의 설명은 뭐냐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여론이 주장하는 바는 이 노조의 간부들이 이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 무기계약직들의 친인척들, 자녀나 친인척들을 취업을 시켜놓고 정규직 전환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과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결론을 내면 구의역 사고 이전에 정규직된 사람이 34명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108명에서 네. 그럼 74명이 남는데 이 74명 가운데 36명은 그 사고를 당했던 김구와 같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없다. 네. 그럼 38명이 남게 되는데 이 38명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공개 채용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를 밝히는 네. 설명이고요.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진실 여부보다 훨씬 증폭돼 있는 의혹들. 그러니까 회사 내부자, 그러니까 뭐 노조라고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민주노총 간부라고 표현을 했고, 노조 직원들이 친인척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켜놓고 정규직 전환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38명이 공개 채용 전형을 밟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 전형을 밟은 건 맞고 이게 설령 친인척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식적 과정은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으로 했다면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볼 거는 있죠. 뭐 공개 채용을 했는데 이렇다면 거기서 점수를 더 줬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런 되겠지만 것들이 드러나야지만 이제 네. 정말 의혹이고 제대로 된 비리라고 할 수 그렇겠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아주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그 교통공사의 해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니들이 이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줄 알고 미리 그 정보를 얻어서 친척들한테 지원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추측 아니에요, 야당이 일단은? 추측이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쟁점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 전환시킬 때 사측에서는 공채 전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교통공사 안에 노조 관계가 좀 복잡한데 노조들에서는 이들이 이미 숙련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절차를 해서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절차라는 게 부당하다, 이런 이제 좀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에서 결국에 일정 정도 이제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형식적으로는 공개 채용 절차를 밟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무계약직들을 전원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교통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모든 뭐 기업 사업장에서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채용 정당성을 보장할 거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전원이 승계가 됐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공개 채용 절차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둘러싼 서로 좀 시각차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과 방침 발표가 2017년 7월에 있었고, 예. 우리가 65명 채용 공고를 낸 시점은 그 1년 전에 2016년 7월이니까 예. 이 시간상은 맞지 않는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2016년 6월에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노동자 정규직화 의지를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 말이 다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양쪽 말이 다 맞는데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거의 1년이나 걸렸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그 추정이 가능하죠. 언젠가는 되겠다. 저 정도로 시장이 직접 얘기한 거라면. 그래서 그런 뭐 직원들이 정규직, 그러니까 좀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와서 정규직 될 때까지 버텨봐라라고 했을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은 밝혀야죠. 그냥 이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아직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예.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일 테고. 예. 관련해서 김한 기자가 작년에 이 무기계약직 지하철 노동자 사례를 쓴 적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약속이 나오는 데까지 한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이 무계약직들 정규직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게 계속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공회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하실 텐데 정규직 직원들이 이 무계약직 직원들을 공격했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 치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이 아주 그러니까 이 무기계약직들 비정규직들에 대한 혐오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무계약직 노동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통공사가 그 게시판을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도 일정 정도 그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공격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제 협상이 그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에 진행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공세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그 무기계약직 분들은 당시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을 때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게 제일 컸고요. 그때 이제 월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3,300만 원을 주겠다고 서울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켜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는 요구를 절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한 1년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특채 채용된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저는 당시에 그 한 1000여 명의 무계약직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들에게 어떻게 공격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지금은 갑자기 뭔가 작업을 해서 그 특채로 채용을 한 것처럼 지금 프레이밍이 되고 있어서 좀 당시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한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규직 원래 기존에 있던 정규직 직원들이 전환된 정규직 직원들을 공격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이번 의혹이 자유한국당에 제보된 원인이 이렇게 서울교통공사 내에
직원들끼리의 일단 문제, 알력 다툼이 있어서 제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가 아시다시피 그 1, 2, 3, 4호선을 담당하던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 5, 6, 7, 8호선을 담당하던 서울 도시철도공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달라요. 노조가 다르고 약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약간 반목도 하고 경쟁도 하다가 같이 손도 잡고 이러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는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게 하는 상황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쪽을 좀 소위 말해서 물먹이기 위해 지금 제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일단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전환 시험 자체가 불공정했다. 아까 공개 채용했다는 네.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직 채용의 절차를 일반 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간소화했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너무 쉬웠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계약직들의 구성을 좀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쟁점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숙련된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분이 다만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규직 직원들하고 섞여서 일을 했어요. 지하철 정비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검안이라고 해서 눈으로만 보는 과정이 있고 경정비 과정이 있고 중장비 과정이 있는데 요 세 가지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모두 섞여서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 여러 가지 이유로 외주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정규직이 되더라도.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마다 조금 생각이 달랐고 사측도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결국에는 직급을 새로 만드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논의가 이제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었는데 이 고용을 승계하는 논의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미 지금 그 당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회사 측의 입장도 일정 정도 합리성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시험을 치르게 된 건데 그 시험에서 사실상 이제 탈락자가 없었다라는 점을 지금 보수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시에 이제 맥락을 좀 모르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직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7급 보를 만들자라는 주장이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전환된 분들이 딱지처럼 자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입사 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 그 무기계약직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예 직급까지 다르게 표시를 해버리면 그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정규직화를 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노조들이 계속 제기를 해왔고 결국 그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했던 그 공개 채용 있잖아요. 마지막에 했던 거. 그건 블라인드 테스트였나요? 면접?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블라인드로 테스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팟빵 앱, 예스 앱이군요. 예스 앱으로 이묘경 씨가 블라인드 채용이면 가족 관계도 알 수 없을 텐데 우연히 선발되고 보니 직원의 가족인 경우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 왔어요. 뭔가 그런 개연성을 다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어쨌든 뭐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걸 미리 준비하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또 이제 별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선일보가 이제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지금 이 논쟁을 이끌고 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책임 하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무리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관행적으로 이런 공사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이제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거를 모두 노조의 잘못으로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음모론적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을 썼어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뭐 이제 지난해죠. 2017년에 노사협상에서 공사 측 위원회 멱살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고용 세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노조 쪽에서 그 사측을 협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별개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단협 협상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했었던 건데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팩트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서울 5대 그 서울 지하철 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아무개 씨가 그의 자녀가 이제 그 친인척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무임승차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민주노총 활동도 했고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이력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팩트가 아니었어요. 틀렸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없었고 도시철도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일 없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이거는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무리하게 지금 연결을 지으려고 노조하고 엮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헛발질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선일보가 오늘 사과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김준일 대표님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채용 관련해서 교통공사가 어찌 되었건 교통공사 내부자들의 친인척들이 100여 명 이상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높이에 어긋나죠. 그렇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이 벌이고 있는 무리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데 이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결과적으로 그걸 정규직화한 이후에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채용했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이 기사를 초반에 이제 주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신문이 지면에 오보를 내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지면에 오보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근데 그런 정도가 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좀 얼기설기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집에서도 다뤘고 여러 번 가짜뉴스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항상 말하기를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체 중에서 신문 매체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조선일보가 연일 오보를 내는 거는 조금 씁쓸한 뒷맛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뭐 한겨보다 훨씬 큰 신문이라고 말해서 기분 나쁩니다. 아닙니다. 큰 신문이죠. 발행수로. 다시 한겨레가 훨씬 더 퀄리티 페이퍼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